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영원한 대통령이자 고기 분쇄기와 3일짜리 특수 군사작전을 즐깁니다. 발트해부터 코카서스까지 그는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이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외교는 침공과 다르지 않고 서류만 더 많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실제로 이웃 국가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누가 거리를 두고 누가 담일지 걱정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먼저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가봅시다. 바로 그곳이 제국을 되찾자 월드 투어 중국 편의 첫 번째 정차지입니다. 두 나라는 국경을 접하며 오랜 어색한 역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상태로 표현하자면 복잡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폭격도 오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1969년 두 나라는 도만스키 섬과 텔렉티 근처 작은 땅을 두고 미니 세계 대전급 전투를 벌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결별이었어요. 가구 나누는데 2000년대까지 걸렸죠. 요즘은 겉으론 모두 웃고 있습니다. 무제한 전략적 동반자, 이익을 공유하는 번역상의 절친이죠.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지는데 그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니에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진핑의 지도에 부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중국은 히말라야라는 천연 요새가 있지만 러시아는 우랄 산맥뿐이고 그마저도 과속 방지턱 수준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걱정은 동쪽에 없습니다. 푸틴의 진짜 문제는 나토 군복을 입고 있으니 그는 당분간 베이징과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적이 아니며 러시아는 싸울 힘도 없으니 중국은 문제 없습니다. 전쟁과 걱정은 없고 시진핑과 어색한 만찬만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틴은 사실 11번 벨라루스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이건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목록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비행기 때문이죠. 이 비행기는 프랑스에서 우랄 산맥까지 1200마일 이 넘는 거리를 북극에서 카스피해까지 날아갑니다. 이곳은 난폭한 군대들의 거대한 환영 매트 같습니다. 스웨덴, 나폴령, 독일 이들은 모두 2번이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러시아는 무기로 밤새 파티를 벌인 대학 기숙사처럼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통치자들은 항상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바로 거리의 완충지대, 즉 다른 나라들로 이루어진 해자를 만들어 서부 본토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의미의 개인 공간입니다. 러시아는 누가 가까이 앉으려 해도 움찔하는 사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러시아의 국경도 무너졌습니다. 그 평원은 러시아 본토로의 관문이자 침입자에게 열린 초대장이며 러시아인 80%가 거주합니다. 푸틴에게 소련은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취해 그곳에 전화합니다. 벨라루스는 대체제이자 친구 이상이었고 푸틴이 텔레그램으로 자니? 라고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알렉산더 루카셴코는 1994년부터 집권했으며 당시에는 전화 접속 인터넷이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독재를 가족 사업으로 만들었고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거의 팬픽션 수준입니다. 그는 벨라루스와 문화를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처럼 대합니다. 존재하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1990년대 보리스 옐친의 러시아는 소풍에서 술 취한 곰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루카셴코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꿈이었죠. 루카셴코는 자신이 다음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새 슬라브 초강대국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하나의 정부, 경제, 소련 향수 아래 연합된 국가의 지도자를 꿈꿨죠.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타나 귀엽지만 요즘은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립은 동생이 내 차, 돈, 넷플릭스 비밀번호까지 빌리면서 독립적이라 하는 것과 같아요. 러시아는 할인 석유와 정치 지원으로 벨라루스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루카셴코가 내가 선거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약속을 내세우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위가 폭발했고 전 세계가 비웃었으며 푸틴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조수인 루카셴코가 쫓겨나지 않도록 개입해야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러시아는 서방 진출의 교두보인 충성스러운 이웃 벨라루스를 얻었습니다. 그곳은 기본적으로 모스크바의 탱크를 위한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고 이런 점이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벨라루스가 충성스러운 애완견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자유롭고 반항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이유입니다. 모스크바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통제했고 때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꼭두각시 정권을 통해서 우연히도 항상 크렘린이 원하는 대로 투표하곤 했죠. 우주는 신비롭게 움직입니다. 러시아는 흑해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라는 귀중한 타임쉐어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집에 칫솔을 두고 오는 것과 같은 지정학적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2013년 말 이 오고 키이우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 모스크바가 가장 좋아하는 심부름꾼은 유럽연합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러시아의 따뜻한 품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죠. 야누코비치는 망명을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초록색 남자들이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나타났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파티 손님처럼 탱크를 들고 온 셈이죠. 푸틴은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행복과 가족만 제외하면 한때 하나의 큰 가족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5분의 1만 점령했고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재는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니엣, 아니요 라고 답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쉽다 생각했지만 아니었고 북쪽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9번 핀란드와 노르웨이입니다. 나토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기맨, 즉 침대 밑에 숨어있는 괴물일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장비를 갖춘 동네 자율방범대일 뿐입니다.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핵심은 공격입니다. 세부 조항 어디에도 정복 조항은 없고 5조에도 세계 지배 조항이 숨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회원국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5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는 올리가르히보다 더 빨리 쫓겨날 겁니다. 이런 지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국무부에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지 않고 러시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동유럽은 바로 그 동맹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동유럽은 모스크바에서 벗어났고 핀란드는 조용한 이유처럼 보였지만 뒤에는 전기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2023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동맹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늘어난 830마일의 골칫거리죠. 하지만 푸틴이 원하는 전장은 아닙니다. 핀란드는 얼어붙은 악몽 같은 곳입니다. 숲과 호수, 드론만한 모기들, 그리고 군대를 눈송이처럼 삼켜버리는 지형이죠. 모스크바는 이미 겨울 전쟁 때 이곳을 경험했습니다. 1939년 핀란드 만네르하임 방어선은 소련 사단들을 제설차가 관광객을 밀듯 쓸어버렸습니다. 물론 소련군이 몇 마일을 점령하긴 했지만 사상자는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다윈이 삽을 든 것과 같았죠. 그리고 핀란드는 훨씬 더 강인했습니다. 이제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파카를 입은 민병대나 다름없죠. 군대는 금속이 비명을 지르고 디젤이 얼어붙는 날씨에도 완벽히 전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소총에 붙어도 핀란드 사람들은 오늘은 화요일이잖아 라며 어깨를 으쓱합니다. 러시아가 다시 시도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속편일 것입니다. 줄거리와 결말은 같고 더 많은 나토만 있을 뿐 핀란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동상과 나쁜 뉴스만 남죠. 또 다른 전략이 결국 재앙으로 끝날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걸 압니다. 그는 무자비하지만 멍청하지 않으니까요. 핀란드는 야망이 저천증으로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선택지에서 제외됐죠. 너무 춥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무장도 너무 철저하니까요. 하지만 남쪽은 다릅니다. 8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입니다. 발트 3국이 2004년 나토 가입 시 모스크바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지배 또는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먼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발트해에 접한 해병하 땅이었고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현재 매일 약 2,500척의 선박이 그 해역을 지나며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돈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소련은 돈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곧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외딴 군사 전초기지 칼리닝그라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사라졌고 발트 3국은 짐을 싸 나토에 합류했습니다. 푸틴에게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물론 발트 3국은 작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현역 7,700명, 라트비아 17,000명, 리투아니아 23,000명을 보유합니다. 예비군까지 다 합쳐도 그들은 강하게 쓴 이메일만큼이나 위협적일 뿐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쉽게 그들을 짓밟을 수 있어 그들이 최대한 빨리 나토에 가입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2004년 전까지 움직일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새로운 해방 투어로부터 지키는 것은 나토 5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서방이 당열을 외치면서 실제로 행동할지입니다. 발트 3국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도덕적 공황과 부정적인 뉴스 외엔 큰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곳을 정역 공격하면 나토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의도적으로 시작된다면 핵무기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춥고 평평하고 기억에 남지 않는 곳. 하지만 이 세 개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또 다른 곳에서도 3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우연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말이죠. 7번 폴란드 칼리닝그라드는 2차 세계대전의 잔재로 작지만 헬스장에서 운동한 사람처럼 강력합니다. 모두가 단 5,800평방마일의 과잉 보상 지역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만 명의 병력과 러시아 최고의 무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맞아요.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의 데이터를 망칠 만큼 충분합니다. 이곳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겨눈 총과 같으며 바르샤바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GDP의 약 5%를 국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나토 회원국보다 많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오랜 역사는 대부분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폴란드는 나토의 약점 중 하나인 수발키 갭과 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68마일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입니다. 이곳은 유럽에 노출된 경동맥과 같으며 서쪽엔 칼리닝그라드, 동쪽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발트 3국이 나토와 분리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한 덕분에 그건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발트 3국은 해상 보급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폴란드는 양방향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바르샤바가 국경을 철저히 방어한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2024년 이스트 실드가 등장했습니다. 249마일의 참호, 벙커, 움직임을 감시하는 AI 카메라 등 21세기판 마지노선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평원의 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평평하고 탁 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 불운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팬데믹 동안 단련된 이웃이 되었습니다. 푸틴이 서쪽 진출을 꿈꿔도 폴란드 근처에서 힘을 과시하는 건 조심해야 함을 잘 압니다. 이웃 중에서 1939년부터 이번 재대결을 위해 훈련해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서방은 무장과 준비가 철저하며 폴란드답습니다. 진짜 움직임은 더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6번 아제르바이잔 볼고그라드 갭을 살펴봅시다. 여기가 바로 아조프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좁은 땅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유럽 본토와 남쪽 지하실을 연결하는 좁은 복도입니다. 독일은 2번의 세계대전에서 이곳을 노렸습니다. 서기뿐 아니라 이곳을 지배하면 러시아 남쪽 출입구를 갖게 됩니다. 이곳을 잃으면 로스토프나돈과 크림반도로 가는 길을 잃게 됩니다. 다른 길은 점령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경치 좋은 여행뿐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이죠. 두 이웃 국가가 이곳을 공유하는데 한쪽은 관계가 원만하고 다른 한쪽은 껄끄럽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쉬운 쪽입니다. 여긴 작은 러시아 같지만 날씨가 더 좋고 시위, 논쟁, 선거도 없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건 없어요. 언론은 금세 사라지고 나토는 무관심하고 무역은 계속됩니다. 석유, 가스, 때때로 독재자와의 사진 기회. 유일한 걸림돌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로 아제르바이잔에 있지만 아르메니아가 원합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지역을 되찾을 때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대부분 방관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막 계약했으니 브로맨스를 망칠 순 없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전 군사협력과 외교정책 조율, 서로 등을 긁어주는 관계, 모스크바를 위한 맞춤형 펜까지 완벽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이 아닌 에너지를 찾았고 아제르바이잔이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크렘린의 또 다른 연장선일 뿐입니다. 푸틴은 아르메니아 대신 남쪽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독재자를 선택했고 그가 다음 전선입니다. 러시아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고 확실히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가 원하는 최고의 이웃이 되었고 그 대가로 아르메니아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더 골치 아픈 곳이 있습니다. 5번째, 조지아는 오늘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정도로 신경 쓰이는 존재였습니다. 나토가 바로 옆으로 이사왔고 2008년 조지아도 우크라이나처럼 동맹 가입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푸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군대가 낮 공연처럼 들이닥쳐 조지아를 분열시키고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를 점령했습니다. 나토는 국경 분쟁국을 회원국으로 받지 않아 조지아의 꿈은 멈췄습니다. 두 지역 모두 러시아가 통제하며 루블화, 러시아 여권, 모스크바 전화화 코드가 사용됩니다. 조지아 영토 20%가 사라졌고 이는 집의 5분의 1을 잃고도 임대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이동할 때마다 학대와 체포, 고문, 약탈, 가족의 감금이 뒤따릅니다. 똑같은 수법입니다. 다만 더 노골적일 뿐이죠. 여기서는 약간의 점령, 저기서는 몇 가지 제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식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는 더 매력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4번 카자흐스탄.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남은 나라는 단 하나, 바로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 카자흐스탄입니다. 4,700마일이 넘는 국경을 공유하는데 이는 지구 반지름보다 깁니다. 국경이 자랑거리라면 두 나라는 독성 관계일 겁니다. 모스크백의 다행인 점은 이 국경 대부분이 비어있고 평원이며 평평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주차장만큼이나 방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몇 마일 밖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사실상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석유 수출의 80%가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며 모스크바는 우라늄의 4분의 1을 소유합니다. 신뢰를 보이는 것만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웃에게 핵무기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아스타나는 다양화와 중국, 서방과의 우호를 말하지만 수치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2022, 2023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옛 제국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은 헛된 소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약점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카자흐스탄 인구 중 약 15%는 북부에 사는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어는 단순히 흔한 언어가 아니라 공식 언어이기도 하며 시민의 80% 이상이 매일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억양으로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꿨고 2017년 내각회의에서 러시아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오랜 세월 깊게 이어져 모스크바의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키보드, 교실, 재생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맞춤법 검사기는 계속 작동합니다. 푸틴에게 카자흐스탄은 진정한 외국이 아니라 소련 기록 보관소에 잘못 분류된 파일처럼 역사적인 러시아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은 그가 맹세한 곳들입니다.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국경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서류 작업일 뿐입니다. 푸틴의 세계에서 언어는 충성, 유산은 소유권입니다. 그 논리라면 카자흐스탄은 이미 절반은 돌아온 셈이죠. 지금까지는요, 카자흐스탄은 공손히 미소만 지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으로 기울면 이미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습니다.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하고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습니다. 초원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그 너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러시아를 3번째로 무너뜨렸던 땅, 몽골,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은 거의 3,500km 런던에서 카이로까지의 거리와 맞먹을 정도로 깁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러시아 장군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풍경입니다. 이 모든 건 칭기즈 칸과 그의 뛰어난 몽골 군대 덕분입니다. 그들은 이 평원에서 포효하며 나와 중세 러시아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몽골인들은 러시아를 단순히 정복한 게 아니라 200년 동안 벌을 세워둔 셈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두려움이 서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기마병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몽골과의 관계는 평온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 내륙국인 몽골은 오랜 악연 속에서 양측과 잘 지내기 위해 균형을 맞추며 미소를 보냅니다. 2025년 9월 몽골은 러시아 중국과 공동 국경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두 전 애인 사이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외교적 버전이었습니다. 몽골은 작고 인구도 적으며 가진 것도 없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에 속한 적이 없고 러시아인과 중국인도 거의 없으며 지리적으로 방어적 위치입니다. 그러나 몽골을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비추는 이웃, 점점 줄어들고 고립되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이와에는 북한입니다. 약 12,000명의 북한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싸웠으나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 김정은도 선을 긋는 듯합니다. BBC에 따르면 약 5만 명에 달하는 추가 북한인들이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러시아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전쟁 경제를 위해 무상노동과 인력 외주, 평양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인이 전선에 나가 임금, 불평, 인플레이션 없이 일하는 것이 편리하죠. 푸틴은 인력, 김정은은 점수를 얻는 셈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인턴십입니다. 김정은은 인력 외에도 많은 것을 제공해왔습니다. 북한은 로켓과 포탄을 보내고 있고 러시아는 틱톡 유행보다 더 빠르게 탄약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품질은요, 그냥 복고풍이라고 합시다. 포탄의 절반은 폭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은 지도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11마일로 짧지만 최근 그곳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5월에 그들은 10차선 다리를 공개했습니다. 하루 최대 차량 300대 사람 3,00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새 우정 팔찌입니다. 푸틴은 이걸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김정은은 상호 방위 조약과 러시아의 막대한 자금, 그리고 아마도 실패하고 있는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첩보 위성 기술까지 얻었습니다. 인권 침해만 빼면 정말 좋은 거래죠. 한편 푸틴은 초강대국에서 부업 수준으로 추락해 자국 전기도 제대로 공급 못하는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경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숨겨진 국경입니다. 미국은 몇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을까요? 2개요? 아니면 5개? 그중 3개는 해상 국경이고 그중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큰 디오미드 섬과 작은 디오미드 섬 사이의 좁은 구간에서 내일과 어제가 국제 날짜 변경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에서도 특이한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관료들에게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 군대가 한때 소유했던 재산을 찾아 보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로거들은 그 암시를 알아차리며 알래스카를 되찾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직접 말하진 않지만 북극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를 망원경으로 보는 남자처럼 북극을 이야기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새로운 항로와 차원, 광물이 생깁니다. 이는 곧 다가올 골드러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러시아 선박과 폭격기들이 이미 인근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이 9번의 요격을 했습니다. 푸틴은 알래스카가 아직도 러시아 땅이며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무방비가 아닙니다. F-22와 F-35가 배치된 9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재대결엔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아마도 이제 푸틴은 남의 울타리만 넘겨다보지 말고 자신의 마당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마팍에서 뵙겠습니다.